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조금 복장을 자유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행정 입법에 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후속되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요. 행정청의 일반 추상적 규율, 행정청의 개별 구체적 규율.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이 미스매칭 되는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체성입니다. 그죠? 예. 구체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행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 규율이면은 행정 입법이 되는데, 행정 입법 중에서 법규성을 가지면은 법규 명령이 되고요. 그죠?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 규칙이 된다. 여기서 법규성은 이 국민들한테 효력이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법원 내 재판부에 이 재판 규범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재판부도 거기에 구속되는 거냐라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행정입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이죠. 국회입법의 원칙이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기능이 비대화되고 현대사회의 이 다단한 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과연 의회가 사전에 미리 다 규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한 예외가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처럼 돼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법규 명령에 있어서요. 다 넘어가고, 이미 몇 번 말씀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206페이지로 가면 이제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잖아요. 일단 위임명령의 수권명령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는 의회가 직접 정해야 되고, 어떤 거는 행정부에 넘겨서 행정부 입법에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위임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되냐?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임의 명확성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본질상 위임금지 원칙이라는 거죠. 본질상 위임금지 원칙은 헌법에서도 이미 배우셨겠지만 뭐가 본질적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본권적 중요성, 또 하나는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요성. 그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은 다른 표현으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명확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측 가능성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강 그 해당 법률을 읽어보면, 해당 법률 조항을 읽어보면 무엇이 위임돼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명확하게 낱낱이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법률 조항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참작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냐에서는 후자죠, 후자. 해당 법률 위임 조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해당 위임 조항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법률의 전체지를 살펴봐서 그렇게 해석되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율 영역과 규율 효과에 따라서 이 잣대가 다소 좀 엄격하기도 하고 잣대가 좀 유연하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엄격하겠고 이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좀 유연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학기술 분야처럼 이 시시각각 변동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소 좀 유연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임명령 측면에서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서 돼야 되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내용이 위임 사항을 정한 것이 모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모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위임명령도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같은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으로 오면은 이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하자에 관해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로 가서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으로 변경 규정한 경우 그러면은 이 행정규칙적인 효력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단 판례 입장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결의도 있지만 우선은 판례는 만약 위임명령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법규명령의 효력으로서는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행정규칙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효력이 없었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이 규범은 법규명령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처분적 명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통제 중에서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가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죠. 지금 설명한 거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김에, 그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결 문제로서 규범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헌법학자에 따라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도 하고요. 뭐,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건 뭐 헌법에서 따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위헌 위법으로 판명된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른바 개별적 효력설입니다. 적용 배제효. 적용 배제만 하게 되고, 나머지 사항은 뭐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대해서도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다음 행정입법 부작위로 와서 이 요건이 일단 세 가지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명령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요건인데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예컨대 법률이나 상위법령에서 어떠한 사항은 뭐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막 이렇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냐? 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법률 그 자체에서, 즉 수권법령 그 자체에서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굳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도 되면 그러면은 자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령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권리구제 방법은 이게 뒤집어진 지금까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된 설명들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으로 왔어요. 그리고 국가배상도 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그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으로 와서요.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에 대해서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일단 일반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보통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은, 대통령령, 그죠? 법률을 시행할 때 뭐 시행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법률을 시행할 때는 시행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행정규칙은 훌륭하고 예규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훌륭하고 예규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규칙은 당연히 내부적 효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정도이지 넘어가서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만이죠. 항상 원칙하고 예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행위 통제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즉 재량준칙과 같은 행위 통제 규칙은 겉보기에는 일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른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치 행정규칙인데 마치 법규명령처럼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 행정관행이 자기 구속을 하게 만들었고, 그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즉 전환규범이 돼서, 그래서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미친다라는 약간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게 간접효력설이고, 그게 통설 판례이고, 그것이 그동안의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뭐 모든 행위 형식하고, 작용 형식하고, 실질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게 문제라고 설명해 왔었습니다. 역시 행정입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하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이 있는 거죠. 그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은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고 제가 좀 특징 지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대표적인 사례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위인고시의 문제라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학설은 형식설과 뭐 실질설이 있죠.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입니다. 형식의 과잉이죠. 이럴 때 대법원 판례는 다소 좀 엉뚱하게도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불용인 경우에는 뭐 행정규칙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정액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시행령 중에서 정액으로 정해진 그것은 또 법원이 구속되면 안 될 터이니 또 이 법규명령이긴 하지만 정액이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던 판례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유사한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제재적 처분 기준하고 달리 처분한 경우를 한번 225페이지입니다. 살펴보면은 만약에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으로 평가됐다. 만약에 판례의 기준대로라면은 제재적 처분 기준을 불용으로 정한 경우와 훌륭하고 예규인 경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구속되지 않죠. 재판기범성이 없으니까. 구속되지는 않지만 전문적 의견으로서 존중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뭐 합리적이지 않지 않는 한, 합리적인 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존중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이 법규명령으로 평가된 경우, 판례의 기준에 의하면은 판례대로라면은 법규명령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아니면 아예 법률에 적혀져 있는 경우, 법률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법원도 구속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위헌무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규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뭐 아예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는, 감경에 아예 여지조차 두지 않는 어떤 좀 얼토당토 않는 기준이 있다라면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재적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소위 이거는 이제 행정쟁송법에서 오히려 더 큰 이슈인데 뭐 간략하게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2학기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종래의 판례는 가중 요건이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예컨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영업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종래의 판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제재적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그거를 취소할
소액이 여전히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잘,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불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그때 소를 제기하면 되니까, 제재적 처분 기간이 지나면은 소익이 없다. 지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데 판례는 변경이 돼서 이제는 불령인 경우에도, 즉 행정규칙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그래도 소익이 있다로 바뀌었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학기 때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 위임고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법규명령서, 행정규칙서, 규범구체화자, 행정규칙서, 위헌무효서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수권법률, 그렇게 불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요, 고시로 위임한 경우, 예컨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하면 그 자체로 위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는 만약에 그게 합헌이라면 그 위임고시의 효력은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왜 자꾸 따지냐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규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되도록이면은, 그죠? 대통령령이나 불령으로 정해야 되지만은, 그죠?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 밀도하고 규율명령의 특성을 고찰해서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은 뭐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한적 합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는 그걸 받아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규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위임의 명확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위임의 명확성을 따져야 되니까 위임 명령에 있어서의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플러스 아까 제한적 합헌설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할 때는 230페이지예요. 말미에요. 적어도 행정규제 기본권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라는 플러스 요건이 하나 더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오늘로써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작용에 관한 얘기 중에서 거의 대부분 행정행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겠다. 자, 먼저 나오는 행정작용이 확약입니다. 확약. 그죠? 자, 먼저 확약의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에 관해서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떠오르죠? 여러분들 일상용어 중에서 가인가 가허가 내인가 내허가 뭐 또 공무원의 내정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확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지요. 우선순위 결정에서 강의를 했다. 자, 확약과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확언이 있어요. 확언은 이 확약의 뭐라고 그럴까요? 더 큰 개념이죠. 확언 아래에 확약이 있는 거죠. 확언은 사실행위, 행정계획 뭐 이런 것 등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작용 전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만 띄워놓으면은 확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언 안에 확약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짚어봐야 될 게 과연 확약이 행정행위냐, 행정행위냐라는 거죠. 일단 행정행위이려면 규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청만 구속하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구속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경원자 소송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한 자리 남은 한 장의 어업권을 취득하려고 지금 경합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경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행정청이 있습니다. 자, A는 95점을 받았고 B는 85점을 받았고 C는 35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하려고 사건을 비틀었고 그 다음에 사건을 생략해 놨습니다. 디테일을 다 생략하고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정청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어업권을 주겠어요? 당연히 A죠. A죠. 예.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 결정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뭐예요? 가면허죠. 가면허. 가면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확약이죠. 확약. 그죠? 맞습니까? 확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 C는 만약에 꽈락이 40점이라면 이 C는 35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35점을 받으면은 우선순위 탈락 결정인데 우선순위 탈락 결정한 이 C는 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C는 확약이 아니죠. 확약의 결과가 아니죠. 이 C는 그냥 확정적으로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C는 확약의 결과가 아니고요. 우선순위 탈락 결정이 확정적인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업권 면허 신청 거부 처분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그러니 이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이 B가 소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처분성이 없는 거죠. 아까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B는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A한테 면허를 발급하고 B한테 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 C가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는 확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C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확약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부 처분이 확정된 걸로 봐야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아시는 이슈죠. 이 B가 이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원고 적격 문제. 이게 이른바 경원자 소송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그 얘기에 관한 설명이 23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32페이지는 실제 사례고요. 이 232페이지에 있는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비틀고 그 다음에 축약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2페이지에서요. 자, 그럼 확약하고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 가면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는 구별된다. 왜냐면은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 구속인데, 정보 제공은 구속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하고 확약하고 다른 점은 공법상의 계약은 쌍방적 의사표시의 교환이잖아요. 합치잖아요. 근데 확약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 그 다음에 행정조직에서의 내부행위하고 구별되는 이유는 일단 확약은 국민을 향한 거잖아요. 그래도. 예.
그 다음에 행정지도하고 다른 점은 행정지도는 확약은 어느 정도 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확약을 받으면 가인가 가허가를 받으면은 될 것이다. 허가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권이 형성되겠죠. 그런 점에서 행정지도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자, 우리가 또 옛날에 과거에 했던 강의를 상기해 보면은 자, 폐기물 처리업과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할 때 적정 통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적정 통보하고 지금 말하는 이 가인가 가허가하고의 차이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적정 통보인 경우에는 이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이 영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처분권을 포착해내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확약하고 다르다.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행정행위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23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확약을 하려면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안에 확약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약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확약은 대외적 효력이 없고, 그죠? 이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에 따라서 다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기대권을 주기 때문에 이 행정청이 가인가를 해놓고서 또는 가허가를 해놓고서 실제로 허가를 안 내주고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권리구제를 받아야죠. 근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의무이행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행정 판결의 승소 판결의 기속력 제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권리구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행정쟁송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확약의 취소, 철회, 실효 마찬가지로 행정행위 때 설명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설명인데 다만 실효 부분이 중요하죠. 확약에 있어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5를 보시면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에 행정청이 사후에 생긴 변화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확약을 하지 않았거나 법적인 이유로 확약이 허용되지 않았을 만큼 사실상태 또는 법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확약에 구속되지 않는답니다. 즉 확약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실효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확약에 있어서 좀 독특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입니다. 이 행정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행정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계획도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행정계획이라는 상호 관련된 정합적 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행위 형식이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을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활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계획의 종류로 가게 되면은요. 행정계획의 종류로 가게 되면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서 행정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서 행정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또는 명령적, 구속적 또는 명령적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자,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미친다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유도적인 게 있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정보 제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제공적. 예. 정보 제공적이죠. 정보 제공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면, 그죠? 행정계획인데 구속적 행정계획이고 대외적 효력이 있다면은 처분으로 취급되는 거죠. 처분으로 취급되겠죠? 예. 맞죠?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엄청 설명 많이 했잖아요. 처분성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구속적 행정계획이긴 하지만 행정청 내부에 아까 확약처럼요. 내부에만 효력을 미친다. 내부적인 구속력만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행정계획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겠죠. 처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왜 자꾸 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실무적으로는 항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구속적 행정계획 또는 뭐 명령적 행정계획이겠죠?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부분이 더, 국민의, 더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겠죠? 행정법의 탐구 대상이 되겠죠? 더 많이. 예. 자, 그러면, 자, 행정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이슈가 많은 행정계획이 뭐겠어요? 도시계획이겠죠. 그죠? 도시계획이겠죠. 도시계획일 것이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905페이지로 가보면요. 지금 도시계획을 규율하는 법률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도시계획은 일단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시도가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을 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은 해당 도, 해당 광역시 뭐 이런 식인 거죠. 해당 군. 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군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울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어떻게 선 세계로 서울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죠? 대단하죠? 서울이에요. 자,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요. 거대 도시가 뭐 향후 한 20, 3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죠? 라고 목표를 잡아놔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막 서울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고 막 일관성 없게 개발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즉 마스터 플랜 같은 거, 청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설명했던 구속적 계획 중에서 행정청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는 계획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니까 판례가 보기에는 뭐 학설은 다릅니다만 판례가 보기에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어떤 거냐면요. 자, 서울이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뭐 게임 중에서 심시티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예, 이 도시를 어떻게 막 구성할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에 막 아파트만 엄청나게 많다. 이러면 도시가 아니죠. 그죠? 예, 도시의 각 기능들을 잘 배분해서 이렇게 도시를 섹터도 나누고 해서 잘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예컨대 막 이렇게 나눠서요. 여기는 뭐 주거지역, 여기는 뭐 상업지역, 여기는 뭐 공업지역, 여기는 뭐 자연 녹지지역, 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안 그러면 막 도시가 막 뒤틀리게 막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막 중구난방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거 지역이라도요. 그죠? 같은 주거 지역이라도 어떤 데는 미관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미관 지구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또 뭐 고도 제한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도시가요, 무한정 확대되면 안 되죠.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또는 그 밖에 정치 지도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게 왜 글이 안 써질까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뭐냐. 이 도시가요. 이렇게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화장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는 뭐 대형 공원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뭐 큰 도로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거를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은 도시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요거부터 조금 더 정리하면요. 자, 요렇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거를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 미관 지구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자, 용도 지역 사이에는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교집합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서로 배타적입니다. 지역끼리는 서로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지구는 중복되는 거죠. 지역의 지구를 설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주거 지역과 용도 지구는 건축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용도 구역은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또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용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아셔요. 예. 어디에 나올까나요? 예, 하여간 교재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은 지정만 하면 되는 거죠. 지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만약에 화장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화장장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그거를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는 실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런 것들을 대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주거지역인데요. 내가 이 땅은 어떤 사람이 주거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했어요. 서울특별시장이 10중 8구 허가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옆에 연탄공장이 있었는데 허가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호응이 없네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해서 판례에 의하면은 뭐라고 보겠어요? 처분이라고 보는 거죠.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심시티 여러분들 오락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전자오락이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요게 주거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죠? 왜 주거 지역으로 갖다 설정해야 되는지. 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죠. 다양한 이해관계. 맞죠? 네. 자, 우리가 단순한 행정행위,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었죠. 그렇죠? 형량 요소가 공익과 사익 이렇게 단순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계획은 형량의 요소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공익과 공익 사이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사익과 사익 간의 충돌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고려되어야 할 재량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 계획재량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재량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재량하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일단 계획재량은 고려요소가 엄청나게 많고 행정청에게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훨씬 크죠. 그거 자체는 인정이 되죠. 요게 질적인 차이냐 양적인 차이냐. 만약에 질적인 차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용어 자체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재량 그리고 그냥 재량이 아니고 뭐 형량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를 달리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리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쵸? 솔직히 재판부가 뭐 도시공학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통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죠. 뭐에 대한 중요성이죠? 절차죠.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만 하더라도요.
자, 보실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은 수립과 승인 절차라고 해가지고, 그죠? 908페이지 보세요. 일단 기초조사 해야죠. 공청회 해야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죠. 뭐 확정 절차 또 공고 공람 절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입안 절차가 있죠.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있죠.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통제가 복잡하게 돼 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제가 기술해 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235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판례는 행정청 내부만 구속한다고 보니까 처분이라고 보지 않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보셨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보면은, 실제 판례 사례를 보면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다 기본자 돌림이죠. 기본계획으로 나임이 끝나잖아요. 물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영어지만 번역하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처분성이 없다라는 판례가 되는 거죠. 나머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뭐 택지개발 예정지구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도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이니까요. 접법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뭐 주체 절차에 관한 요건, 뭐 내용상의 요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요건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절차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미스가 났어요.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행정 예고 절차가 원칙적으로 예고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법정에 놨거든요. 근데 과거법에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더 훨씬 예고의 대상이 넓어진 거죠. 근데 268페이지에는 제가 제대로 고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 12월 30일인가 뭐 20며칠 날 왜 그때 필리버스터인가 뭔가 그거 할 때 통과된 거라 가지고 제가 미처 268페이지만 고쳐놓고 여기 고쳐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268페이지와 같이 고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행정계획의 효력은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도시계획은 일반 처분 비슷한 거잖아요. 처분이라고 본다라면. 그죠?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대외적 표시를 도달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송달해서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 처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시하는 거죠, 고시. 여기에서 고시는 뭐 위임 고시할 때 그 고시가 아닌 거죠. 그죠? 다른 의미죠. 고시하는 거니까 뭐 관보나 이런데 인터넷 이런 데다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의적 표시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안 것으로 간주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행정쟁소법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것으로 간주하고 그럼 언제부터 안 것으로 간주하냐? 특별한 법률에 개별법에서 정해지지만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5일이 지난 다음부터 안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제소기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에 영향을 미쳐요? 하자승계론에서요. 그쵸? 하자승계론에서 제가 개별공시유지가 설명할 때 했죠. 하자승계론에서 이 수인한도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툴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다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집중효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집중효가 뭔지 모르겠다. 이미 허가할 때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설명했죠. 예,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238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예. 자, 행정계획에서의 하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내용적 관점과 절차적 관점인데 절차적 하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절차적 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절차에 어긋나는 도시계획 절차들은, 도시계획 결정들은 다 취소 사유로 하기도 하고, 무효 사유로 하기도, 하여간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뭐 공청회를 안 했다든지 기초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뭐 공고공람에 하자가 있었다라든지 뭐 등등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적인 하자, 실체법적인 하자는 계획재량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행정재량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일반 통상적인 행정재량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 프로그램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계획재량은 그냥 목표만, 목적만 제시돼 있죠. 예컨대 서울이 잘 발전해야겠다. 난 목적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질적인 차이냐, 뭐 양적인 차이냐, 요거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고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으로 아예 용어조차 달리 쓰게 됩니다. 달리 쓰게 된다. 그래서 형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발달된 건데, 뭐 독일에서 발달됐다고 그래요. 형량명령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공익과 사익 간, 공익상호 간, 사익상호 간 관련된 이익 사이에 정당한 형량을 해야 된다. 라는 법치국가적 명령이죠. 뭐 당연하잖아요. 법치국가적 명령이다. 자, 형량명령에 따르면은 이 각종 형량 요소들, 즉 공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사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이런 평가 작업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 사이에 비교 형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형량의 하자로서는 형량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 않았다. 형량의 혜택. 그죠? 형량을 해야 될 고려 요소들을 추출하고서 형량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형량의 흠결, 뭐 이렇게 되고, 이익 형량을 제대로 못했다. 비교 형량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오형량, 잘못된 형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그냥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막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용어를 좀 달리하는 경향하에 있다. 형량의 하자, 이런 식의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1페이지로 가면, 자, 이 처분성 여부에 따라서, 그죠? 처분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권리구제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른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정판결이 뭔지 모르겠죠. 이게 또 문제인데, 이거는 행정쟁송법 시간으로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역사상 사정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5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그 중에 4개 정도가 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 있고, 뭐 몇 가지 얘기인데,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 얘기할 때 법령에서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어떤 법령이 존속될 것을
뭐죠? 신뢰하고서 뭐 막대한 투자를 했다라든지. 그런데 뜻밖의 법률이 개정돼서 법령이 개정돼서 나의 신뢰이익이 손상됐다.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 진정소급법에서의 문제, 비진정소급법에서 문제 뭐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계획도 마찬가지죠. 행정계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 행정계획에 따라 행정계획을 믿은 거죠. 이 사람이 그 행정계획을 믿고서 그 행정계획을 이용해서 뭐 투자를 했다라든지 뭘 했다라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신뢰보험 측에 따라서 그 계획을 존속시켜달라. 변경하지 말아달라. 폐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42페이지로 가시면 먼저 계획보장 청구권에 뭐 파생되는 게 있는데 계획 존속 청구권. 말 그대로 행정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지 말고 계속 존속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됐죠. 왜냐하면은 계획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엄격한 절차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법령도 심지어는 헌법도 언제든지 개정되잖아요. 근데 계획을 존속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계획 준수 청구권입니다. 계획 준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획행정청이 계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계획의 준수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준수 청구권은 일반적인 계획준수 청구권은 부정된다고 보는데 그 위반 행위가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과 규정 또는 적합 원조 청구권, 경과 규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일반적으로 부인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변경 청구권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되는 거죠. 계획 변경 청구권은 이미 설명했었던 거죠.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때 설명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 없는다. 없는 이유는 뭐죠? 불가증력이나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형해화시킨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일일이 다 대응했다가는 행정의 마비, 소송의 부담, 이런 게 너무 크다. 라는 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냐? 해서 판례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경우.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의 행위 형식 중에 하나인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의 계약이 과거에는 좀 소홀히 다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법상 계약의 개념은요. 지금까지는 다 일방적 행정작용이었잖아요. 근데 공법상의 계약은 쌍방적인 거죠.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 자,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죠. 만약에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면은 사법상의 계약이죠. 그건 민법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지금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근데 이 문헌에 따라서는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상의 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헌에 따라서는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쓰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계약 이꼴 공법상 계약이고 사법상 계약과 대립하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 플러스 사법상의 계약이다 라고 설명하는 설명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일단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의하든지 간에요. 근데 공법상의 계약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사법상의 계약하고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견해에 따르면은 공법상의 계약하고 행정계약은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행정주체가 하는 계약인데, 체결하는 계약인데 공법상의 계약도 있고 사법상의 계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행정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많냐? 2번이 더 많아요. 2번이 더 많아요. 2번이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독일에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번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계약하고 공법상의 계약은 다른 거죠.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재에는 제가 아직은 안 써놨지만 일단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 개념 하에서 공법상의 계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율성입니다. 자,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일단 법률 우회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 주체가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 우회 원칙에 어긋나서 법률에 어긋나는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행정행위로 해야 될 것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행정행위에 가름하는 공법상의 계약 또는 뭐 처분에 가름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로 문제겠죠. 자, 기속행위이다. 이게 기속행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공법상의 계약으로 대체하는 거는 곤란하겠다. 그러나 재량행위라면 행정주체에게 행위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행위라면은 가름하는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와이낫이죠. 와이낫. 다른 행위하고 구별, 사법상 계약하고 구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사법상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 그죠? 공법상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행정행위와의 구별, 이건 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행정행위는 일방적 공법행위잖아요. 민법식 설명에 의하면 단독행위인 거죠, 행정행위는. 근데 계약은 쌍방의 의사에 합치잖아요. 다만 이제 뭐하고 문제냐, 이것도 이미 다 설명을 한 건데,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 또는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거하고 법관에 지명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한테 청약하는 거, 고용계약을 청약하거나 승낙하는 거는 뭐죠? 이거는 계약의 성립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고용계약 자체가. 근데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법원장의 임명 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거죠. 적법 요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위법하게 되고 보통 이제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법률상 취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합동행위와의 구별, 뭐 이건 너무, 여러분 이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공법상 계약에는 어떤 게 있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 있겠죠. 문제는 후자에서 나오겠죠. 그죠?
주로 문제가 되는 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시립무용단원 해촉, 시립합창단원 해촉, 위촉, 국방홍보원장 채용계약.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단 행정행위냐? 가 먼저 문제고요. 행정행위냐, 계약이냐. 계약이라면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 형태가 다 달라지죠. 만약에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무슨 소송이 돼야 돼요? 항고소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사법상 당사자 소송인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 처분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분쟁은 민사소송도 아니고 항고소송도 아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2장에 대한 면직 처분도 재밌네요. 네, 공법상 계약으로. 자, 그 다음에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입니다. 일반재산하고 국공유재산의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잖아요? 자, 국공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이죠? 국공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죠?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물이냐 문제잖아요? 공물, 그죠? 맞죠? 국공유재산인데 공물이면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인데 공물이 아니고 사물이면 일반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행정재산에 관한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뭐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일반재산은 어떻게 돼요? 일반재산은 우연히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행정의 사법상 보조작용을 위한 계약입니다. 자, 행정주체도요. 행정주체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등도, 그죠? 사법상의 계약, 사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렸죠. 일단 조달 행정이죠. 행정의 보조적 활동. 그죠? 조달 행정. 예컨대 담당 공무원에게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지적 활동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도 하고 뭐 광산도 개발하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공법적 과제를 과거에는 공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사법적으로도 활동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죠? 계약을 체결해요. 예컨대 뭐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면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때의 계약을 학설은 달라요. 학설은 막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거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거하고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하고 이 판단 방법이 달라져요. 자, 만약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면 아까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상에 적혀져 있는 내용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법률 우회 원칙에 위반돼서 그 공법상의 해당 부분은 위법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공법상의 계약으로
만약에 이 관계를 구성한다면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됐죠.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됐죠. 따라서 강행 규정이 아닌 한 계약이 우선하는 거죠. 계약이 우선하는 거죠. 그럼 강행 규정이 뭐가 있어요? 일단 민법 103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죠? 선량한 풍속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죠? 예. 자, 그 관점에서 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일단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데 입찰 계약서를 써야 된다. 서면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입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입찰해야 돼요. 그런 거를 지켜야 되는 것은 강행 규정이겠죠. 그러면 그걸 어긋나서 뭐 국가계약이 정해지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 만약에 국가계약법상의 세부 심사 기준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는 거지. 만약에 강행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니까 적법한 거죠. 별 문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은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요런 규정을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특약이 계약 당사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 등이 계약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요걸 근거로 해서 계약이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 40번에 있는 판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상, 그다음 고무수탁상인하고 사인 간의 공법상의 계약이 있는데요. 예컨대 토지 수용에서요. 나중에 이제 또 행정법 2에서 배우는데 토지 수용법에서 수용에 앞서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 수용 여부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협의돼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매매 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거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볼 거냐인데, 행정법학자들은 대체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실체법적 특수성, 아까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겠다. 그 다음에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에 가름하는 공법상의 계약이 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재량행위는 뭐 와이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의 하자,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다. 취소 얘기가 나오면 항상 공정력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인데요. 사정변경은, 자, 사법상의 계약에서 사정변경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있어요? 일단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민법 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자,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B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요. 그런 경우가 민법에서는 원칙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법에서. 아마도 제가 민법 한지 오래되긴 했지만 계속적 신원보증 계약에 있어서 뭐가 있을 겁니다.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서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공법상의 계약은 민법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를 법정에 넣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계약 조항에 넣어놓는 경우도 꽤 많다. 절차법적 특수성으로 계약의 강제 절차,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쟁송 절차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